이기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과 지지 않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흥미와 부자가 될 기회를 함께 잃어버리는지 모른다. 자신의 약점을 위해 해결책을 찾고 강점을 위해 상담인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30살에 그 의미와 목표를 이미 이루어낸 전설적인 세계 최고의 멘탈 코치 보도 셰퍼가 알려주는 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돈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첫 번째, 빚에서 벗어나자. 빚을 얻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독일 가정의 약 75%는 상품 소비와 관련된 채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아니다. 평생 자린고비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경우를 보니까 빚이 5천만 원까지 늘어나는데 대략 1년이 걸렸다.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면 돈을 내는 것은 주로 나였다. 나는 큰 차를 타고 다녔다. 또 어차피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의 비용은 발생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용카드라는 멋진 물건의 등장이다. 내가 돈을 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카드회사 직원들이 대신 내주니까 우선 당장은 그렇단 말이다. 나는 그렇게 벌써 미래에 살고 싶었던 것이다. 아주 돈 많은 부자로 말이다. 그러자 금방 과거에서 계산서, 독촉장, 늘어난 대출 상환금 등의 형태로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니 그 신호의 주기가 점점 빨라졌다. 수입이 괜찮은 세일즈맨이었던 나는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나는 돈을 이리저리 옮기기 시작했다. 즉, 이전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서서히 그러나 가파른 나락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빚에도 어리석은 빚이 있고 똑똑한 빚이 있다. 물론 빚이라고 다 같은 빚이 아니다. 집을 살 때 융자를 받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이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빌리게 된다. 내 생각에 소비를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자동차나 가구, 오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또는 휴가를 가기 위해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빚을 내서라도 가구나 가전제품을 세트로 장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에게 소비하기 위한 빚은 절대 지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해라. 소비를 위해 빚을 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그것은 제 살 깎아먹기에 불과하며 의욕과 에너지를 앗아가 결국엔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돈은 숫자로 셀 수 있는 물건이다. 자신의 재산을 세어보고 현재 가진 것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가? 의욕이 없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노동의 대가를 오늘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빚을 얻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잘못된 신념이 빚을 키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쩌다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간 게 아니라 단순히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다. 우리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이다. 빚은 대개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자 할 때 얻게 된다.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능력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포기는 곧 고통을 의미한다. 그래서 빚을 얻어서라도
예쁜 옷을 사거나 휴가를 가는 것이다. 뇌는 언제나 직접적이고 순간적 일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우리가 지금 내키는 대로 돈을 써서 두고두고 좋지 않은 상황에 휘말리는 것은 뇌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 뇌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고자 할 뿐이다. 당신이 현재 지고 있는 빚에 대해 자신의 어떤 신념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 몇 가지가 있다. 질문 1. 빚을 지면 어떤 나쁜 점이 있는가? 질문 2. 빚을 청산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질문 3. 이런 좋은 점에서 어떤 다른 이익들이 더 생겨날 것 같은가? 질문 4. 어떤 신념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빚을 지도록 만들었는가? 질문 5. 계속 빚을 진 상태로 있으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나쁜 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질문 6.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자신을 새롭게 설계하자. 당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우연히 받아들이게 된 어떤 신념의 노예가 아니다. 빚을 청산하기 위한 13가지 지혜. 장기적 목표를 세워라. 신념을 바꾸어라. 푼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지출을 모두 기록해라.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찢어버려라.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 한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라.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의 목록을 작성해라.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라. 자신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의 절반을 최고 액수로 제시하라. 돈을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라.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지출액과 수입액을 정해라. 절박함에 대한 감각을 키워라. 빚을 처리하는 지혜. 50대 50의 원칙을 지켜라. 돈이 생겼을 때 절대로 빚 갚는데 50% 이상을 쓰지 말아라. 예를 들어 당신이 200만 원을 벌어 그중 100만 원을 생계비로 쓰고 100만 원 여유가 생기면 이 가운데 50만 원만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5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은행으로부터 이와는 다른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몇 년 뒤 빚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목표가 실제로 얼마나 의욕을 불어넣어 줄까? 물론 그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을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잠깐이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당신의 경제 상태는 제로이다. 무일푼.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처럼 되는 것이다. 제로로 만드는 것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다. 빚이 하나도 없는 것 정도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3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수입 1억 원, 재산 10억 원. 이런 목표를 위해 당장 저축을 시작하고 부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라. 정말로 당신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50대 50 원칙을 이해하고 나니 나의 정체성이 크게 바뀌었다.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신도 지금 바로 시작하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이 빚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이 조금 늦어질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2배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당신은 50%를 저축하기 위해 더 많이 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50%가 당초에 100%에 해당하는 액수로 늘어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절제하라. 어느 날 나는 내 후견인과 함께 커피를 마시러 부엌에 들어갔다. 그는 커피 주전자를 들어 그냥 바닥에 붓기 시작했다. 나는 바닥에 튀는 커피를 피하며 소리쳤다. 잠깐, 잔도 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커피를 바닥에 부었다. 내가 어리둥절해서 바닥에 고인 커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떼었다. 자, 셰퍼씨, 이 커피는 아무 쓸모없이 바닥에 흘려진 당신의 재능입니다. 커피가 아무리 고급이어도 잔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절제력이 없으면 당신 재능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때 그가 나의 무엇을 바꿔주었는지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바로 절제에 대한 나의 신념이다. 바닥에 커피를 닦아내며 나는 처음으로 내 재능을 끌어올려줄 지렛대를 보았다. 절제는 힘이다. 그리고 절제는 우리 안에 담긴 무한한 능력을 밖으로 끌어낸다. 절제가 없으면 어떤 재능이든 쓸모없이 허비되고 만다. 빚에 대한 최고의 지혜에서 배워라. 한 아이가 숲을 걷다가 넓은 빈터에 자리 잡은 집에 다다랐다. 집의 양쪽에 큰 정원이 있고 거기에 각각 정원사가 한 사람씩 서 있었다. 양쪽 정원은 그 모습이 아주 달랐다. 한쪽은 황량하다 싶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했고 정원사도 아주 사납게 생겼다. 그는 꼭 뭐에 화난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잡초를 뽑고 있었다. 반면 다른 쪽 정원은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었다. 사방에 예쁜 꽃이 만발해 있는 걸 보면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도 정원사는 노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며 나무에 기대어 휘파람이나 불었다. 아이는 기왕이면 여유 있고 행복해 보이는 정원사에게 가보기로 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는 아저씨 정원은 별로 예쁘지 않는데 어떻게 아저씨는 힘들이지 않으면서 정원을 잘 가꾸느냐고 물었다. 여유 있는 정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얘야, 나도 한때는 저 사람처럼 일한 적이 있단다. 잡초를 끊임없이 뜯어내다가 어느 순간 나는 잡초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잡초를 뜯어내도 뿌리는 여전히 땅속에 박혀 있고 씨앗은 뜯는 중에 계속 땅에 떨어지니 말이다. 그러니 아무리 뽑아도 잡초는 없어지지 않았지. 한쪽을 뽑는 동안 다른 한쪽이 무성해져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단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방법을 궁리했지. 잡초보다 빨리 자라는 꽃과 풀을 구해 심었단다. 그랬더니 이 꽃과 풀이 잡초를 완전히 덮어버렸지. 게다가 그 자리엔 다시 잡초가 자라지 않는단다. 내 정원은 이렇게 저절로 깨끗하게 되었단다. 날이 저물고 정원사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정원사가 갑자기 불을 껐다. 방안이 완전히 깜깜해졌다. 정원사가 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이 어둠을 없앨 수 있겠니? 그는 불을 켜고 다시 말을 이었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불을 갖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다. 너는 그것을 뜯어낼 수도 그것과 싸울 수도 없단다.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두려움에 맞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일이 잘 풀릴까? 하는 의심이 들 때, 이런 간단한 방법을 써보자. 자신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 5가지만 골라서 적어보는 것이다. 두려움은 어둠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뜯어낼 수도 삽으로 퍼낼 수도 없다. 그러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감사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밝게 비춘다. 돈을 쓰지 않는 것과 저축하는 것은 신발의 두 짝과 같다. 이것은 빚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빚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종종 어둠을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이 때문에 50대 50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빚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다. 아이는 다음날 아침 숲속을 계속 걷다가 3번째 정원을 만났다. 아이는 그곳에서 일하는 정원사에게 정원에 자라는 풀들이 어떤 풀이냐고 물었다.
마음씨 좋게 생긴 정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정원 주인은 유명한 의사란다. 그분은 여기에 자라나는 독초들을 가지고 약을 만들지. 독이 자라나는 당신의 상황에서 약을 만들어내자. 당신의 상황에서 분발에 필요한 자극제를 뽑아내자. 더 쉬운 상황을 바라지 말고 더 많은 능력을 바라자.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자. 부담은 좋은 것이다. 부담은 당신의 잠재력이 허비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제 당신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부담은 당신에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결정은 스스로 하자.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당신은 프로인가? 프로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때에도 최상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다. 성공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 빚은 결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빚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이다. 수입은 어떻게 늘려야 하나?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그것에 뛰어들어라. 더 많이 벌고 싶다면 문제를 피해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에 맞서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과제가 생겼을 때는 자발적으로 나서라. 전문가가 되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막의 모래만큼의 값어치밖에 없다. 당신이 부캐에 석유 시추선 하나를 갖고 있다고 하자. 여기에 불이 나면 누구를 부르겠는가? 당연히 레드 에데어이다. 전 세계에 몇백만 명이 넘는 소방수가 있겠지만 레드 에데어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다. 왜냐고? 그것은 그가 대규모 유전 화재만 다루는 뛰어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만 소유하게 된다. 내 능력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없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말이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만 할 생각이면 당신은 직접 고객을 찾아다녀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경제 시장에서 전문가로서 자리 잡으면 그때는 고객이 당신을 찾아오게 된다. 결정적 포인트는 더 나은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르냐이다.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당신은 일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우선 1년 동안 충분히 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몇 년 뒤엔 자동적으로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가? 아니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 전문가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목표를 맞추는가? 당신이 어떤 분야에 열정과 재능이 있는지 찾아라. 그리고 3년 뒤 전문가로서 당신의 자화상을 그려보자. 그 자화상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라.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일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하려면 먼저 당신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당신이 3년, 5년 또는 7년 안에 지금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주도해야 한다. 당신이 7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일상, 똑같은 성과, 똑같은 평판을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라. 당신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조간신문에 당신이 전문가가 되었다는 기사가 실리는 일은 없다. 전문가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어야 한다. 변화하고 싶다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당신의 일상에서 약간의 시간을 떼어내라. 그리고 이 시간을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써라. 좀 더 많은 지식과 교양을 쌓으면서 미리 준비하라. 항상 자신만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일하라. 자신의 목표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찾아라. 자신을 눈에 띄는 존재로 만들어라. 여기 내가 발견한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있다. 지금 당장 전문가로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알리는 광고 문안을 종이 한 장 가득 적어라. 이 방법엔 이런 장점들이 있다. 1. 당신으로 하여금 고객의 입장에서 득실을 생각하도록 한다. 2. 당신은 훨씬 더 분명하게 근본적인 문제에 몰두할 수 있다. 3. 글을 쓰면서 지금 이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일찌감치 생각을 바꿀 수 있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4.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개별적인 단계들이 좀 더 분명하게 눈에 들어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다. 5. 고객의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 고객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되묻게 된다. 6. 전체 과정에 큰 가속이 붙는다. 저축으로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돈을 붙잡아 둘 때만 부자가 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만사가 해결된다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많아질수록 소비 수준도 덩달아 높아진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만큼 필요를 느끼니까. 진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저축하지 않는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빚이다. 나를 처음 상담해 준 분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하고 존경했다. 그래서 그가 개인적으로 나를 상담해 주겠다고 했을 때 무척 기뻤다. 그는 나에게 수입의 50%를 저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100%를 다 써도 모자랄 판에 50%씩이나 저축을 하라니. 게다가 나는 낙관주의자였다. 돈만 많이 벌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아주 야무진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확인했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부자가 저절로 된다고 돈 다루는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이때의 생각은 이렇다. 지금 돈 좀 많이 쓴다고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이냐? 나중에 많이 벌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인데. 나중에 돈방석에 앉게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지금부터 허리를 졸라맨단 말인가? 그러면 당신이 버는 돈은 당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주는 요술방망이라도 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요술방망이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내 말을 믿어라.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린다. 실제로 당신이 스스로 원하는 만큼을 번다고 해도 당신의 경제적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을 벌면서도 빚더미에 앉은 사람을 수백 명은 좋게 알고 있다. 수입이 왜 경제적 상태를 바꾸지 못할까? 그것은 아무리 수입이 증가해도 두 가지 요소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퍼센티지와 당신 자신이다. 그래서 당신이 현재 버는 돈으로 살기 어렵다면 지금보다 2배를 벌어도 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오늘 당신이 100만 원을 벌어 그중 10%를 저축한다면 저축액은 10만 원이다. 그런데 1천만 원에서 10%, 그러니까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액수가 커지니까. 액수가 크면 클수록 퍼센티지는 그만큼 더 무겁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금보다 저축하기 쉬워지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기 때문이다. 오늘 당장 버는 돈의 10%를 저축해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라. 저축은 모든 부자들이 지닌 덕목이다. 미국의 투자자 존 템플턴은 19살 때 매달 버는 돈의 50%를 저축하기로 아내와 함께 결심했다. 물론 그렇게 하기 매우 어려웠던 달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배당금이 아주 형편없었을 때 말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억만장자의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펀드 매니저가 되었다. 오늘날 그는 수입이 너무 적어 50%를 빼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한다. 유명한 주식 투자자 워렌 버핏은 미국 최고의 갑부이다. 포브스지는 이미 1993년 그의 재산이 2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 저축하고 투자하라. 그리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라. 이것이 그의 비결이었다. 워렌 버핏은 신문 배달부로 시작했다. 그리고 저축했다. 그리고 일단 잡은 돈은 단 1달러도 절대로 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쓰라고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고 모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돈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도 없이 살았다. 자동차값 1천만 원 때문이 아니라 이 1천만 원이 20년 뒤에 갖게 될 가치 때문이었다. 저축은 재미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저축을 해라. 단 당신이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했던 그리고 번번이 실패했던 방법으로 하지는 말아라.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저축을 한다. 저축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들은 한 달 30일 내내 긴축 재정으로 자신을 올가맨다. 여기서 얼마 아끼고 저기서 무엇을 포기하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정작 모이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니면 예기치 않게 돈 쓸 일이 생기거나 까맣게 잊고 있던 대금 청구서가 날아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 그렇게 긴축을 해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다. 오직 자신한테만 지불하지 않고 말이다. 빵을 사면 빵집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은행을 이용하면 이자를 지불하고 고기를 사면 정육점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머리를 깎으면 이발사에게 돈을 지불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는 언제 돈을 지불할 것인가? 당신 자신은 적어도 당신 삶에서 빵집 주인이나 은행원, 정육점 주인이나 이발사보다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저축은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다. 당신은 이제 자신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먼저 말이다. 제안을 하나 하겠다. 자기 자신에게 월급을 지불해라. 매달 수입의 10%를 여러 통장에 나누어 저금해라. 이 10%로 당신은 부자가 된다. 나머지 90%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해라. 아마도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나머지 90%로 살아가는 것이 100%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수월하거나 힘들다는 사실의 말이다. 당신은 10%가 모자란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믿기 어려운가? 하지만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보라.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될 거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자의 이자가 기적을 부른다. 자본과 투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이 자본주의적 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를 통한 자본 증식의 가능성이었다. 또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복리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자본 투자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그것은 투자 수익 때문이다. 투자자는 스스로 기업가가 되지 않고서도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본 투자는 기업가에게도 유리하다. 기업가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자신의 기업을 더 빨리 세우고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돈 없이는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근대 이후의 거대 기업들은 모두 빌린 돈을 기반으로 생겨났다. 샘 월튼의 예를 보자. 그는 미국 어느 소도시에 작은 상점 하나를 사들였다. 돈은 장인한테서 빌렸다. 그렇게 그는 할인 매장을 창시하고 고객이 다른 곳에서 자신의 상점보다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면 당장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초기에 발생한 적자로 샘은 상점 운영을 포기할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그는 계속 돈을 빌려서 새로운 상점을 열어갔다. 그리고 그는 경쟁자들이 전혀 매출 가능성을 보지 못하던 소도시에 거대 할인 매장을 세우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샘 얼튼은 자신의 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수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의 매장에서 물건을 싸게 구입했다. 이런 그가 큰 부자가 된 것은 아주 당연한 일 아닌가?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평가되기도 한 그였지만 생활은 아주 검소하게 했다. 큰 돈을 번 이후에도 처음 장만했던 집에서 계속 살고 낡고 찌그러진 차를 타고 다녔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는 그에게 축복이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1975년에 샘 월튼 매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1975년에 4,500만 원을 투자했던 한 투자자는 10년 뒤 1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가 그 돈을 그대로 두었다면 1995년 7월 31일자로 133억 1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4,500만 원을 20년 만에 130억 원으로 만드는 것이 투자와 복리가 만날 때 발휘되는 위력이다. 월마트 사례는 아주 많은 성공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잘 생각해 보아라. 자본주의에는 자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당신이 자본과 투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당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장난이 되고 만다. 경제적으로 당신은 석기시대 한가운데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 시스템은 여러 면에서 강자는 더욱 강하게, 약자는 더욱 약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내재된 진화의 법칙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조세체계란 기본적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체계가 그 사정에 밝은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돈을 잘 다루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의해 파괴되고 만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이미 이렇게 말했다. 돈은 돈의 법칙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법의 틈새를 잘 아는 투자 상담가를 고용한다.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수익률 좋은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복리의 위력은 그들 곁을 비켜가고 있다. 왜 돈을 불려야 하는가? 커다란 변화가 생기면 거기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거기엔 항상 불공평이 따른다. 하지만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다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패자는 여전히 국가와 회사에 자신을 의탁하려는 사람이고 승자는 그 책임을 스스로 떠안은 사람이다. 세상에는 자신이 희생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임자를 자임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을 희생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오늘날 그 누구도 지킬 수 없게 된 과거의 약속에 목을 메고 국가와 회사만 쳐다보는 사람이다. 반면 책임자를 자임하는 사람은 그 약속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자기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바뀐 세상이 가져올 또 다른 영향 하나를 우리는 훨씬 빨리 몸소 겪게 된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장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흉년을 첫 연금을 타기 훨씬 전에 맞는다. 잘 나가던 시절에 20%를 떼어놓는 것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모두 우리를 희생자로 몰아가는 두 가지 환상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로 경제가 호황일 때 우리는 이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동안 돈이 잘 벌리면 앞으론 더 많이 벌릴 거라고 믿어버린다. 하지만 나의 재정 상담인은 항상 반복해서 강조한다.
대개 야위 남소는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풍년을 풍년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흉년이 몰아닥친 다음에야 비로소 옛날이 좋았다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호황임에도 진짜 호황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믿고 저축과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것이다. 주변에 현혹되지 말고 대비하라.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는가? 당시 노아는 유사 이래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 살았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는다. 커다란 홍수에 대비해 배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노아가 사막 한가운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쉽게 짐작이 되는 일이다. 조각배 하나 필요치 않은 곳에 커다란 방주를 만들다니 모르긴 몰라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의미 없는 일인지 그의 귀가 따갑도록 떠들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일로 네 시간을 허비하는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런데도 노아가 꿈쩍도 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자 친구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좀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 어째서 홍수가 일어날 수 없는지 좀 더 유식한 말로 그를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노아를 완전히 말이 안 통하는 정신병자로 보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자기 생각과 계획을 고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노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말로 대홍수가 일어난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 책을 읽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현재 당신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어떤지, 증시 상황이 어떤지는 더더구나 알 수 없다. 어쩌면 아주 낙관적인 분위기에 들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게 귀에 잘 안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노아의 경우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또 어쩌면 지금 당신은 침체된 분위기에 불안해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투자해 봐야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비상자금을 만들 여력이 어디 있느냐고 앓는 소리를 해대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막 한가운데서 방주를 만들던 노아를 거울 삼아 지금 투자하라는 나의 호소를 절대 흘려듣지 말라.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이 다가와도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929년과 같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실제로 닥치지 않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돈을 모으고 저축할 수 있다. 내 말을 믿어라. 당시의 대공황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아주 극단적인 비관주의자들의 예측마저도 실제 벌어진 상황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대비를 게을리하지 말라. 언제고 풍년은 돌아온다. 그리고 흉년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하라. 좋은 투자자는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두 번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론 돈을 불리는 사람이다. 그것은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를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 안에는 경제적 패자와 승자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두 가지 가운데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는 것이다. 성공적인 투자가가 되기 위한 기본 원칙. 기본 원칙 1. 자신이 투자를 하는지 투기를 하는지 직시하라. 몇 년 전 나는 소위 명품이라는 시계를 하나 산 적이 있다. 두서너 해만 이 시계를 갖고 있으면 그 가치가 크게 뛰어올라 지금 산 것보다 훨씬 좋은 값에 되팔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나는 당연히 내가 아주 현명한 투자를 했다고 믿었다. 나는 나의 재정 상담인에게 자랑삼아 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재정 상담인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그 시계는 투기지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투자자는 팔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면서 돈을 번다. 뿐만 아니라 투자란 처음부터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한 당신은 돈을 어딘가에 보관한 것일 수는 있어도 투자한 것은 아니다. 나의 재정 상담인은 말한다. 모름지기 투자란 투자한 곳으로부터 고정적으로 돈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산 것을 되팔면서 비로소 돈을 손에 쥐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등한시한다. 그리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돈을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투기라고 꼭 나쁠 이유는 없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 투기자였다. 물론 평범한 투기자는 아니고 아주 성공한 투기자였다. 그는 투기를 통해서 아주 큰 부를 축적했고 이것은 본인 스스로 고백한 바이기도 하다. 그런 코스톨라니도 경고한다. 투기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주식으로 큰 돈을 따거나 잃을 수는 있다.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다. 누가 뭐래도 주식은 기본적으로 투기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나는 여기서 주식과 주식펀드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반대다. 우리는 절대로 주식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 주식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유지하는 기본 틀이다. 모든 것이 이 틀 위에 세워져 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기업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도 새로운 설비와 연구에 투자할 수도 없게 되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모든 것이 마비되어 결국엔 이 세계 전체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나 역시 수년 전부터 주식펀드에 투기하고 있다. 수많은 판단착오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법 큰 이윤을 남겼다. 최근 몇 년 사이 주식펀드는 돈을 중시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주식과 주식펀드는 여전히 투기이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것은 투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부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것 말고 당신은 주식을 팔고 난 다음에야 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돈을 딸 수 있지만 반대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주식에 올인하지 말라. 당신이 가진 돈의 일부만 걸어야 한다. 최대 반 이상을 걸어선 안 된다.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예외가 있기는 하다. 순전히 배당금을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산다면 그것을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투자법은 기껏해야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좋은 부동산 물건을 하나 잘 고른다면 처음부터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것이다. 또 스스로 발전 가능성 있는 회사를 만들면 거기서도 고정적인 수입이 얻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탁월한 투자법을 배우려는 사람은 그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런 투자를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투자 펀드는 계속 흔들리는 관역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현금이라는 실탄이 쓸데없이 허공에 낭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투기자는 정확히 말해서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가능한 한 좋은 값의 물건을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한다. 반면 투자자는 기업이나 부동산이 지닌 가치 자체를 평가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들로부터 가능한 수익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거의 난셈이다.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것이 최상이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물론 그 물건이 지닌 실제 가치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할 줄도 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좋은 투자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원칙 2. 돈을 묶어두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구분하라. 어떤 방향으로 돈이 흐르는가? 돈이 당신에게 흘러드는가? 아니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가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당신 주머니로부터 흘러나간다면 그것은 돈을 어딘가에 묶어두는 것이고, 당신 주머니로 흘러들어오면 그것은 투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그들이 너무 적게 벌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적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묶어두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나의 재정 담당 상담인은 항상 나에게 돈을 물어다 주는 거위를 키우라고 했다. 거위란 다름 아닌 투자를 상징한다.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과연 투자인가? 여러분이 집을 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면 다달이 은행이자를 물어야 한다.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집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돈을 묶어둔 것이다. 나는 지금 집을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아무리 코딱지만한 집이라도 자기 집에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집을 언제 사야 하는가이다. 먼저 투자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돈을 묶어둘 것인가. 당신이 먼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사면 당신에겐 투자에 필요한 돈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당신이 먼저 투자를 하면 투자에서 생기는 추가 수입에 힘입어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도 있다. 기본 원칙 3. 돈을 굴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라. 당신이 나중에 되찾을 요량으로 돈을 굴리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 다음 세 가지밖에 없다. 1. 금전의 가치에 거는 방법. 2. 현물의 가치에 거는 방법. 3. 도박에 거는 방법. 금전의 가치에 거는 방법이란 말 그대로 당신의 돈을 돈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현물이란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주식펀드 같은 것들이다. 기업에 지분 참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방법은 크고 작은 위험이 뒤따르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물어야 옳다. 나는 얼마를 금전에 걸고 얼마를 현물에 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입맛에 딱 맞는 답변을 줄 수는 없다. 그것은 최소한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1. 당신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2.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얼마인가? 3. 당신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가? 4. 당신은 지금 몇 살인가? 그리고 언제, 얼마의 돈을 다시 손에 쥐어야 하는가? 기본 원칙 4. 현물의 가치는 금전의 가치를 누른다. 현물의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전의 가치를 항상 눌러 이겨왔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일정한 금액을 그냥 돈으로 보존하는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줄어든다. 우리는 똑같은 돈을 갖고 10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오늘날 더 이상 살 수 없다. 모든 게 비싸졌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휩쓸고 지나간 결과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돈에게는 적이고 당신의 현물에게는 아군이다.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는 파괴하지만 우리가 현물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겁낼 필요가 없어진다.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는 파괴하지만 당신이 투자한 현물의 가치는 높여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물에 투자하는 것 외에 다른 살 길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기본 원칙 5.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안전하다고 안전하지도 자유롭다고 자유롭지도 않다.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우선 잃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익을 남기고 싶은 욕구보다 큰 것이다. 반대로 경제적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기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부에 대한 열망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압도한다. 나의 재정 상담인은 항상 말했다. 지지 않기 위해서 게임하지 말고 이기기 위해서 게임하라. 바꿔 말하면 이렇다. 저축해서 가난해지지 말고 돈을 굴려서 불려라. 패배 없는 승리는 없다. 하지만 진짜 투자가는 안다. 잃는 것도 얻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제대로 사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고 그냥 부자가 된 사람도 없다. 돈을 한 번도 잃지 않은 성공한 투자가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돈을 굴리면서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많이 보았다. 기본 원칙 6. 분산하라. 우리 돈의 일부는 금전에, 그리고 일부는 현물에 나눠서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잘 풀릴지 알 수 없으므로 금전은 금전대로, 현물은 현물대로 다시 다양한 곳에 분산하라.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분산하고 또 분산하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단계. 1단계. 먼저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하라.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병이 들었다고 하자. 그런 상태로 당신은 얼마 동안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런 위기 상황에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최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보자. 이러한 최소 비용이 몇 달 동안이나 필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는 여유로 갖고 있어야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을 수 있다. 앞에 최소 비용과 이 비용이 필요한 최소 개월수를 곱해보라. 이 금액은 당신이 자신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전장치인 경제적 에어백이다. 2단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라. 경제적 에어백이 마련되면 유리한 점이 많다. 어떤 위기가 와도 잘 넘길 수 있고 평소에도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한 경제적 에어백은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모아놓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돈은 사라지고 만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면 이자만 갖고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놓아야 한다. 여기서 이자율이 얼마냐가 문제지만 우선 조심스럽게 8%의 순이자로 계산해 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까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매달 필요한 금액 곱하기 150은 필요한 자금. 3단계,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위에서 말한 경제적 안정만도 최종 목표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다시 말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말이다. 경제적 자유의 달성, 그것은 분명 우리의 꿈이다.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지금까지 당신은 당신 자신과 가족의 삶을 바꿀 기술과 전략을 배웠다. 이제 이 책을 덮고 나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남게 된다. 대충 쓸만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생각으로 현재의 삶을 계속 살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과 경제적 상황을 바꾸는 일에 온 힘을 집중하든지 할 것이다. 기적을 만들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려면 배운 것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이제 당신이 가는 길에 나의 기원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바란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과 부를 성취하기 바란다.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당신의 삶 안에 강하게 묶어두기를 바란다. 당신이 좋아하고 능력에도 맞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실천하여 당신의 삶이 의미로 충만하기 바란다. 재능을 꾸준히 키우고 이 땅 위에 당신만의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여 타고난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기 바란다. 당신의 행복과 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데서 당신의 소명을 발견하기 바란다. 당신의 타고난 권리를 실천하여 당신의 삶을 걸작품으로 만들기 바란다.